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와 함께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전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땐 이혼이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랑과 전쟁에 버금가는 막장 드라마 한 편 찍고 이혼하게 되었네요.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곤 하지만 몇 번을 되뇌며 생각해봐도 결론은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결국 터질 일은 터졌을 테고 전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파국과 다름이 없는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처음 시작은 남들처럼 참 평범했어요. 그저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연애가 길어지자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죠. 시댁은 서울에서 거리가 꽤 있는 시골이었고 친정도 가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서울에는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은 제가 처녀 때부터 살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제가 회사 생활 때문에 독립을 할 당시 부모님께서 미리 제 몫으로 주신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시작하면 안 될까? 사실 그 집 부모님이 미리 해주신 내 집이거든.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 집을 사는 건 힘들 테고 대출이나 전세보단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나야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지.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응? 뭐가? 무슨 문제 있어? 문제라기보단 사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집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주의라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집을 해주실 능력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보태주실 테니 어찌되었든 집은 나보고 마련하는 게 맞다고 하셨었거든. 그래야 나도 그렇고 부모님 기도 산다고 말이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자기 집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대출 조금 끼고 마련한 걸로 말씀드리자. 서류 떼서 보여드릴 것도 아니고 말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릴게. 상견례 자리에서 집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아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는 것보단 미리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내가 가정 각오해서 갈게. 집은 당신이, 혼수는 내가. 깨끗이 써서 다 바꿀 필요는 없고 침대랑 소파, 그리고 식탁만 바꾸면 돼. 그 세 가지는 다 작아서 아마 둘이 쓰긴 불편할 것 같아. 그렇게 저희인 집은 제가 사는 집에서 가구는 최소한으로 바꾸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미리 말을 잘 맞춰둔 덕분에 상견례도 잘 지나갔고 누구 하나 찌푸린 일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더 행복했어요. 그 미묘한 설렘 속에 저희는 연애 때보다 더욱 행복했죠. 조금의 다툼도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이 10년은 함께 산 사람처럼 집안일은 물론 주고받는 대화도 잘 통했어요. 온종일 남편과 붙어 지낼 수 있는 주말이 기다려질 정도로 좋았던 날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객식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점심을 일찍 먹은 터라 조금 출출했던 저희는 저녁이라고 하기엔 이르긴 하지만 조금 많이 일찍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래, 아가. 잘 지내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일까지는 아니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글쎄, 우리 막둥이가 서울에 취업을 다 했지 뭐야.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여보, 아가씨 서울에 취업했대. 저는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시누이를 기특해하고 있더군요. 너무 잘 됐네요, 정말. 그러니까 말이다.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동안 우리 유민이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져야겠어.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할 집을 못 구했지 뭐니.
통보하듯 말하는 시모의 말에 기쁨도 잠시 저는 멍해졌어요. 멍한 머리에 저는 말을 얼버무렸고 제가 바보처럼 말을 옹알이는 사이 시모는 할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까 기차 탔으니 아마 6시쯤 도착할 거야. 정확한 시간은 유민이랑 연락해서 물어보고 기차역으로 좀 데리러 가주렴. 그럼 한동안 우리 막둥이 좀 부탁하마. 이렇게 끊겨버린 전화에 전 어안이 벙벙했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은 눈치도 없이 신나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취업을 했다는 사실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대견한 동생과 한동안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도 신나 보이더군요. 저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군요. 객식구는 절대로 죽어도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두 눈 꼭 감고 쉽게 시누이를 데리고 살기엔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저의 마음을 그제야 알아차린 남편은 티나게 저의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불편한 거 잘 아는데 한동안만 유민이 우리 집에서 좀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당신도 알다시피 유민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혼자 숙박업소나 찜질방 같은 데 재우기엔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덜컹 아무 집이나 계약해서 들여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당신이 이해만 해준다면 한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괜찮은 집 알아봤으면 좋겠어. 이렇듯 간곡하게 부탁해오는데 싫다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거듭 고맙고 미안하다고 외치며 시누이를 데리러 나가더군요. 사실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통보식으로 맡게 된 시누이가 탐탁치 않았지만 남편의 입장과 생각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한평생 붙어 살 것도 아니고 혼자 지낼 곳이 구해지면 나간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참아보자고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시누이를 웃으며 맞이할 만큼 마음 정리를 끝내고 아직 앳된 얼굴의 시누이가 눈을 초롱이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아가씨 왔어요? 피곤하죠? 아니에요. 오빠가 데리러 와줘서 편하게 왔어요. 언니,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을 주는 바람에 어디서 지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언니가 받아줘서 길거리 신세는 면했네요. 아니에요. 집 구할 때까진 오빠 집에서 편히 지내요. 이렇게 시작된 시누이와의 생활. 처음엔 꽤 괜찮았어요. 손이 많이 갈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시누이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요. 자기 빨래는 자기 방에 모아뒀다가 스스로 했고 방도 꽤 깔끔하게 쓰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본인이 먹은 그릇은 본인이 치우고 시간이 되는 날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도 해놓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한평생 함께 산 식구도 때론 불편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시누이가 편할 리가요. 그렇게 본인의 몫은 스스로 하는 시누이가 기특하기도 기특한 시누이가 불편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 금방이라도 끝이 날 것만 같던 그 생활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죠. 처음 몇 개월은 주말마다 집을 알아보러 간다고 남편과 나가 밤에나 들어오던 시누이는 어느 날부턴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쉬기 시작하더군요. 힘든 회사 생활에 주말마다 나가 돌아다녔으니 아무렴 피곤했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이런 저의 이해를 다른 식으로 해석했는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선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런 시누이에게 호되게 한 소리 해야 할 남편은 아침마다 동생에게 해장국을 끓여 먹이기 바빴고 전 그야말로 어이없는 날들을 지내게 되었어요. 자신의 몫은 스스로 하던 시누이는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빨래통엔 생리가 샌 옷부터 해서 양말마저도 뒤집어 던져놓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지더군요. 다들 아시잖아요. 고작 그 뒤집힌 양말이 얼마나 열받는지를요. 하여튼 전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이 많아졌고 적당한 타이밍을 노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김없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신우이는 새벽이 되어서야 술이 잔뜩 취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 비밀번호조차 누르지 못해 집 앞이 소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잠에서 깼고 남편 역시 잠에서 깨 익숙하다는 듯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더군요. 다른 날은 방에서 나가지도 않았던 저였는데 그날만큼은 술을 마셨든 술독에 빠졌든지 간에 한 소리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뒤따랐고 현관엔 신우이와 함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한 듯했고 그런 저희의 당황스러움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남자의 정체였어요. 야, 박유민, 너 진짜... 이 남자는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여자하고 아는 사이인데요. 오늘 잘 데가 없다고 했더니 하루 재워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인지 잔뜩 취한 남자는 혀가 다 꼬인 말투로 무작정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남자를 저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신우이를 향해 묻더군요. 박유민, 대답해봐. 이 남자 누구냐고. 누군데 우리 집에서 재워준다고 데리고 왔어? 아, 그게 오늘 클럽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야. 잘 곳이 없다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데리고 왔어. 나 잘했지? 대환장 파티. 그 새벽 현관문에선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그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남편 역시 이번엔 화가 단단히 났는지 신우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남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건 남편은 집 주소를 물어 택시를 태워 보내버렸고 신우이는 왜 보내냐며 고성을 질러대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긴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저의 뜻을 전했어요. 여보, 이건 아니야. 나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 병동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도 아니고 밤마다 이게 뭐야? 나도 힘들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남편은 생각이 많은 듯 말을 아꼈고 전 오늘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내야만 했죠. 말을 하다 말고 마저 해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아가씨 데리고 살 거야? 금방이라도 나갈 것처럼 굴더니 벌써 1년이 다 돼가. 요즘엔 집도 알아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다니잖아. 나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당신도 생각해봐. 지금 우리랑 사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내보내면 어떻게 살지 너무 뻔하잖아. 오늘도 봐봐. 술에 잔뜩 취해서 클럽에서 처음 보는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저 꼴을 내 두 눈으로 봐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내보내냐고. 물론 이 상황이 당신도 나도 힘든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유민이를 내보낸다는 결정을 하는 건 내 입장에선 조금 힘들기도 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게 어딨냐며 당장 내쫓으라고 말이라도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게 또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버렸거든요. 만약 저에게 동생이 있고 제 동생이 저 모양 저 꼴로 지낸다면 저 역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적막한 거실엔 남편과 저의 한숨소리만이 가득했죠. 이것도 저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고 이내 남편이 큰 결심을 했는지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런 부탁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론 유민이한테 오냐 오냐 안 하고 제대로 교육할게. 청소, 빨래 이런 건 물론이고 밤 늦게까지 다니는 거랑 술 마시고 다니는 거 등등. 당신이 일절 신경 안 쓰게 내가 한 소리 제대로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데리고 있자. 적어도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내보내야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알겠어. 대신 앞으론 다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해. 다시 한번 이건 아니다 싶은 일 생기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내보낼 거야. 정 안 되면 다시 시골로 내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집에서 망나니 짓 하는 꼴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알겠어.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이번엔 유민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할게. 남편은 호언장담이란 걸 했고 그날 아침 그 말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단호한 태도로 시누이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 속이야. 오빠, 나 아침부터 먹어야겠어. 속이 너무 안 좋아. 해장국 있지? 없어. 밥도 없으니까 해장이 필요하면 네 손으로 차려 먹어. 당연히 아침에 대령했던 해장국도 다정하게 괜찮냐고 물어오던 오빠의 미소도 더는 없자 시누이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급하게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시누이를 남편은 저의 앞에 무릎을 꿇려 앉혔고 무서운 얼굴을 한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는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박유민,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어떻게 그 나이 먹고 남자 무서운 줄을 몰라? 그러다 너 이상한 놈 만나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 인생은 어쩌려고 그렇게 생각 없이 구냐고. 잘못했어, 오빠. 내가 어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러게 술을 왜 그런 식으로 먹고 다녀?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네 언니 볼 낯이 없어. 다 큰 여자애가 툭 하면 나가서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니 내가 무슨 낯으로 네 언니를 봐? 그것뿐이야? 너 왜 요즘은 집안일 하나도 안 해? 네가 입고 먹고 쓰는 건 네가 다 치워야지.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냐고. 너 자꾸 오빠 실망하게 할 거야? 너 정말 기본도 모르는 그런 애였어. 아, 아니야. 언니도 편해지고 회사 생활도 피곤하고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 와서 편하게 지냈어. 미안해. 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앞으로 너 내가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회사고 뭐고 당장 부모님께 연락해서 질질 시골로 끌려가게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잘해. 알겠어? 응. 정말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할게. 정말이야.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 또 다짐했고 그날 이후 점점 나아지는 행동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또 2달가량이 지나고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제가 운영하는 공방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00% 예약제로 운영 중이던 터라 그날은 10시쯤 공방으로 향했죠.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예약 손님이 오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아파트 상가를 힘없이 지나치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시누이였고 아침에 출근한다며 나간 시누이가 그 시간에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저는 의아함에 시누이를 뒤따랐어요. 시누이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가방에서 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꺼내고 있더군요. 이거 좀 팔려고 왔는데 여기서 팔 수 있을까요? 전 더 가까이 다가갔고 시누이가 내려놓은 물건들을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전부 저의 것으로 반지는 제가 시집 올 때 시모가 남편의 돌반지라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물려주라고 주었던 반지였고 팔찌, 목걸이는 결혼할 때 제가 받았던 폐물이더라고요. 평소엔 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 잘하지도 않고 잘 보관해두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걸 팔겠다고 가지고 나왔으니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아가씨, 여기서 이걸로 뭐 하세요? 언니, 여긴 어떻게... 언니 출근한 거 아니었어요? 그제서야 저를 본 시누이가 재빨리 몸으로 물건들을 감추고 나섰지만 이미 모든 것을 봐버린 후였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것들로 뭐 하고 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이거 전부 내 거 아니에요? 저의 물음에 시누이는 답이 없었고 전 따라 나오라는 말과 함께 물건들을 챙기는 시누이를 두고
집으로 향했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의 뒤를 따랐고 저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오가더군요. 차라리 어린애라면 정신 바싹 들게 때리기도 하겠는데 다 큰 처녀를 때릴 수도 없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 건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집에 도착한 저는 신우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아가씨, 지금 죄송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왜 그런 짓까지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내 물건까지 가져다 팔려고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회사를 그만둬서 돈은 없는데 카드값까지 연체가 돼서요.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이때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요. 2달 정도 됐어요. 웬만하면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일이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도 계속 잔소리만 하고 힘들게 해서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만두긴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입을 뗐다간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들이 뇌를 거치지 않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전 일단 남편이 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방으로 들어왔고 방에서 아무리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군요. 어떤 머리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남의 물건을 제멋대로 팔아 연체된 카드값을 갚으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그저 헛웃음만 나오던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좋은 얼굴로 웃고 있는 남편에게 신우이를 앉혀놓고 모든 일을 전했고 남편이 오기 전까진 지은 죄가 있으니 고개도 못 들고 눈치만 살피던 신우이는 제 편이 생겼다고 느꼈는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지금 500만 원 정도 된대. 연체된 카드값 말고도 휴대전화 수액결제까지 해서 그 요금도 연체 중이래.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그래, 내가 언니 방 뒤져서 그것들 좀 팔려고 가지고 나갔어. 그런데 뭐? 그게 무슨 죄라도 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거 엄연한 범죄야. 범죄라고. 그게 왜 범죄야? 그 반지는 우리 엄마가 준 거고 그 목걸이랑 팔찌는 결혼할 때 오빠가 사준 거잖아. 그러면 엄연히 우리 집 거지. 우리 집 물건, 우리 집 딸인 내가 좀 가져가서 팔겠다는데 그게 왜 범죄냐고. 언니도 말 좀 해봐요. 그게 왜 언니 거예요? 그건 우리 집 돈으로 샀으니 내 것도 된다고요. 내 말이 틀렸어요? 신우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저에게까지 따지고 들었고 전 그 정신 나간 신우이에게 정확한 사실을 집어주었어요. 아가씨, 그건 아가씨 집 물건이 아니라 엄연히 제 물건이에요. 반지, 목걸이, 팔찌, 그 모든 걸 어머님이 주셨든 오빠가 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줬으니 이제 제 물건이라고요. 그런 제 물건을 아가씨는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 팔려고 했고 그건 엄연히 범죄이자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갈 일이에요. 알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이는 흥분하며 폐물을 저에게 냅다 던져버렸고 전 그런 신우이에게 참았던 화를 분출해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요? 저는 소리를 질러버렸고 신우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준 건데 왜요? 다 언니 거라면서요. 그래서 다 돌려준 거예요. 아가씨, 정말 이딴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내가 뭐요? 내가 뭘 어쩐다고 저런데? 돌려줘도 난리네 정말. 다 됐고. 오빠, 나 500만 원만 줘. 아니, 빌려줘. 내가 취업해서 갚을게. 어쩌면 사람이 저리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돈 500만 원이 옆집 개 이름이라도 되는 양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고 돈 관리는 모두 제가 하고 있던 터라 남편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제 눈치를 살펴댔죠. 이걸 어쩌죠? 아가씨, 오빠 돈 없어요.
돈 관리는 다 내가 하거든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오빠, 정말 돈 없어? 네, 정말 오빠는 돈 없어요. 오빠는 정말 돈이 없고 난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는데 어쩌나요? 그 돈 안 갚으면 휴대전화는 끊기고 신불자까지 될 텐데요. 정 돈이 필요하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달라고 해요. 딸이 신불자 되게 생겼다는데 돈 500만 원 못 해주겠어요? 전 단호했고 신우이는 이게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남편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돈 우리가 해주자, 응? 갚는다잖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을 쏘아보았고 남편은 깨갱거리며 저의 눈을 피하더군요. 일단 500만 원은 내가 해줄게요. 그 대신 달마다 무조건 갚아요. 알바하든 뭘 하든 일정 금액씩 무조건 갚아나가고 당장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가요. 언니, 시골로 내려가라뇨. 내가 시골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시골로 가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죠. 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든 시골 장터에서 나무를 팔든 그건 알아서 해서 돈 갚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회사도 그만뒀는데 왜 여기 우리 집에서 얼굴 붉히면서 같이 살아야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당신도 기억하지?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장 시골로 내려보낸다고 했던 말. 이제 지켜. 난 이제 더는 아가씨랑 같이 못 살아. 당신이 시골에 전화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어떻게 할래? 당신이 전화할래? 내가 할까? 제 말에 남편은 자신이 전화를 하겠다고 했고 신우이 역시 서울 생활보다 돈이 더 급했던 터라 알겠다고 하며 짐을 챙기더군요. 그렇게 신우이는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가 없었고 저는 마지막까지 기분이 상한 채 신우이를 보내버렸습니다. 신우이가 집을 나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야 할 저희 집엔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귀가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야근이 많아진다 싶더니 그 시간마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야근도 한두 번이지 많게는 일주일에 4번이나 야근을 핑계로 늦었고 어떤 날은 새벽에 나갔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인 경우도 간혹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쯤 되자 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또 아침을 혼자 맞이하게 된 날 전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응? 무슨 이야기? 당신 요새 바람났어?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바람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몰라서 물어? 요즘 툭 하면 야근이라고 늦고, 오늘도 새벽에 갑자기 나가선 집에 오지도 않고 바로 출근했잖아.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여자밖에 더 있어? 저는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더니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게 유민이 시골 안 갔어. 뭐? 시골을 안 가? 그러면 지금 어디 있는데? 혼자 따로 방 잡아줬어. 엄마가 유민이 방 얻을 돈은 내가 따로 가지고 있었거든. 그걸로 따로 원룸 계약해서 혼자 지내고 있어. 알고 보니 시골을 내려가기로 했던 신우이는 남편을 질리게 설득했고 그 설득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남편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구하지 못했던 원룸을 단 하루 만에 구해주었던 것이었죠. 눈물로 애원하니 방은 얻어줬지만 막상 얻어주고 나니 혼자 있을 여동생이 걱정되었던 남편은 퇴근 후 신우이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거나 신우이가 집에 없는 날엔 신우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새벽에 뛰어나간 건 왜 그런 거야? 설마 아가씨 술 취해서 데리러 간 거야? 응.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데려다주고 바로 출근하곤 했어. 미안해 여보.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전 이쯤 되니 남편 역시 제정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여동생이 걱정되면 저와 결혼할 것이 아니라 여동생이나 평생 끼고 살지. 왜 결혼까지 해서 이런 분란을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전 더는 남편과 할 말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튀어나오려고 하는 욕을 안간 힘을 다해 삼키며 최대한 좋게요. 어머님, 아가씨 좀 데리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온 뒤론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아지고 해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술 마시고 다니다 큰일 치르는 것보다 시골에 다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려보냈는데 글쎄 아범이랑 아가씨가 저 몰래 방을 얻었더라고요. 여전히 취업은 안 했고 술만 마시고 다니고요. 저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해요. 요즘 세상도 험한데. 두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오셔서 아가씨 좀 데리고 내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말을 심하게 했나요? 말을 막 했나요? 아님 제 말에 거짓이 있었나요? 전 맹세코 딱 저렇게 말했고 언성 한번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뭐? 그게 전부 사실이야? 그래서 애 혼자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그게 말이나 되니? 너희 믿고 올려보냈으면 잘 데리고 있었어야지. 내보내긴 왜 내보내? 애가 들떠서 술도 좀 마시고 늦게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큰맘 먹고 서울 간 애를 내쫓아내기나 하고 말이야.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순식간에 저는 죄인이 되었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술 먹고 클럽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제 패물하고 어머님이 물려주신 돌반지까지 훔쳐서 팔려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다 자기 집에서 해준 물건이라 자기가 갖다 팔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제가 잘 데리고 있었어야 했나요? 저한테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없는 아가씨를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요, 최대한 좋게 그 상황을 풀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고 더는 안 될 것 같아 어머님께 전화드렸던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어머님께 전화까지 했겠냐고요. 뭐라고? 물건까지 훔쳤단 말이야? 네, 그런 짓까지 하더라고요. 난 네 말 못 믿는다. 내 딸이 그런 짓까지 했을 리가 없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그렇게 데리고 살기 싫으면 데리고 살지 말거라. 너 같은 애한테 우리 딸 맡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너도 내 딸한테 신경 끊어. 신우이가 누굴 닮아 그 모양 그 꼴인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전 더는 신우이가 뭐라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더는 아가씨 일에 이러쿵저러쿵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대신 다시 한번 아가씨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는 날엔 난 당신하고도 안 살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그날이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더는 유민이 일로 신경 쓰이지 않게 할게. 아, 맞다. 그런데 나 한동안은 지금처럼 늦을 수도 있어. 그것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알겠어. 딱 그것까지만이야. 대신 너무 자주는 안 돼. 알겠어? 그렇게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었는지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와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한테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전화할 시간에 취업이나 하세요. 나한테 돈 줘야 하는 건 알죠? 만약에 꼬박꼬박 입금 안 되면 이번엔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한테 전화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버님 성격은 나보다 아가씨가 더 잘 알 테고 아가씨 그 모양 그 꼴로 지내고 있는 거 아버님이 아시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털이란 털은 다 밀려서 끌려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놈의 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입금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신우이나 시모나
저나 예절은 밥 말아먹은 것이 분명하더군요. 사람 말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냅다 끊어버리는 꼴을 보아하니 말이에요. 그렇게 전화가 끊긴 후 몇 달 동안은 불안할 정도로 평온함의 연속이었어요. 새로 취업했다는 신우이의 소식도 전해지며 돈도 다 갚아나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간혹 새벽에 나가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최근엔 전혀 없었습니다. 주말엔 남편과 여유롭게 보내며 휴식을 취한 후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고 그렇게 여유롭고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통화 내용으로 보아하니 신우이인 것 같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싶은 것도 잠시 남편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더니 저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선 집을 급하게 나가버리더군요. 신우이의 전화부터 해서 굳어진 남편의 표정까지. 전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몇 시간 뒤 쭉 처진 어깨를 하고 돌아온 남편의 뒤로 시모와 신우이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예상도 되지 않는 조합에 저는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모두 거실에 앉으라는 말을 하곤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유민이가 취업을 했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저 남자를 만났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요점만 딱 말해. 나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지금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유민이가 임신을 했다네. 두 사람은 낳아서 키우기로 했고 그래서 돈 모을 때까진 저 자식 집에서 합가해서 살려고 집까지 빼서 저 자식 집으로 갔는데 그쪽 부모님이 받아주질 않았대.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쫓겨나 버렸대. 상황은 남편의 말대로였어요. 믿었던 남자의 집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해버린 신우이는 시모를 불렀고 시모는 남편을 불렀던 거죠. 그렇게 모인 오합지졸들은 갈 곳이 없어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여기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저는 남편에게 따지고 물었고 입을 꾹 다문 남편 대신 시모가 나서더군요. 그러면 어쩌니? 오갈 데가 없으니 당연히 오빠 집에라도 와야지. 아, 알겠어요. 일단 왔으니까 하룻밤 정도 재울 거예요. 아가씨, 욕실 안내 좀 해줘요. 다들 씻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루는 무슨? 나는 오늘 하루만 자고 가고 얘들은 쭉 여기서 지낼 거다. 네?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전 말도 안 되는 시모의 엄포에 남편을 바라봤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볼 필요 없고 나랑 이야기하면 된다.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이 집에서 애들 애 낳고 지내기로 했다. 오갈 데도 없는 애들을 길거리에서 애 낳고 키우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좁은 원룸에서 시작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쩌겠느냐. 그리고 엄연히 이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애를 내쫓아서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이 너니 네가 책임져야지. 어머님, 전 분명히 어머님께 아가씨 데리고 내려가라고 전화까지 드렸고 그런 제 말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책임지라뇨? 전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네가 싫으면 어쩔 거니? 내 아들 집에서 내 딸이 애 낳고 살겠다는데? 이 무슨 미친 논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이 미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전 눈에 뵈는 것이 없어졌어요. 어머님, 이 집이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 펼치지 말고 당장 다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얘 말이 다 사실이야? 시모의 물음에 남편은 모든 사실을 설명했고 사실을 전해 들은 시모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또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너희 가족 아니니?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그러면 네 명의가 곧
남편의 명의이기도 하지 않겠니? 그러니 좀 데리고 살아라. 그저 헛웃음이 나더군요. 이 무슨 거지 같은 말과 거지 같은 상황인 건지. 전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고 제 살 길은 이혼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기억하지? 또다시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 있으면 그날이 우리 이혼하는 날이라고 했던 거. 저의 말에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었고 전 그런 남편의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아,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내가 너무 참았어. 진작 이혼했으면 이딴 꼴까지 보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다 들었죠? 이제 남남이니까 군말하지 말고 어머님 아들까지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전 이혼과 동시에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버렸고 이런 저의 말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방진년이 어디서 어른을 갈아 말아야? 그리고 뭐 이혼? 네가 어디서 건방지게 이혼을 입 밖에 꺼내는 게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이든 경비 아저씨든 불러서 끌어낼 거예요. 그런 험한 꼴까지 당하기 전에 당장 다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했고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일 내에 살 집 구해볼게. 그때까지만 데리고 살자, 응? 이혼하자는 말 못 들었어? 이혼해.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이야. 저의 눈빛을 본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서둘러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자까지 다 집에서 내보내버리더군요. 그리곤 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더군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그렇게 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었고 더는 어떤 대화도 필요 없었던 전 그대로 남편까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며 버티다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뿐 아니라 저의 단란했던 가정을 파국으로 이끌고 간 시댁 식구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결과는 저의 완판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과정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시누이를 임신시켰던 남자는 도저히 애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다며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회사도 그만두고 잠적하였다고 하더군요. 전 시누이는 애는 절대로 지울 수 없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전 시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는 딸과의 연을 끊어버림과 동시에 상황이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모든 상황을 방관한 전 시모까지 모조리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했어요. 쫓겨난 전 시모는 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꼼짝없이 이혼까지 하고 전 신우와 함께 그의 자식까지 한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할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전 그런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라면 껌뻑 죽더니 그 사랑하는 동생하고 그 동생의 자식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뒷바라지하면서 잘 살아. 저의 말에 전 남편은 낙담한 듯 눈을 감아버리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어요? 전 신우의 돈 씀씀이야 말하면 입 아프고 전 남편은 위자료들을 주느라 빚을 냈을 테니까요. 거기다 지금 사는 집 역시 빚일 테니 한평생 빚내고 빚을 갚고 빚내고 빚 갚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긴 힘들 겁니다. 이혼 후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 남편 때문에 집도 공방도 모두 옮겨버렸어요. 전화번호 역시 바꿔버린 터라 더는 그 인간들과 엮이는 상황은 없어졌네요. 그저 건너 들은 소식으론 전 시누이는 결국 애를 출산했고 출산하고 난 후 애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망나니로 살고 있다고 해요. 혹시나 엄마가 된다면 변할 수도 있진 않을까 했던 제 예상은 산산이 부서졌고요. 전 남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애를 보느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고요. 뭐, 다 자기가 만든 상황이니 불쌍하지도 않더군요. 전 공방을 운영하며 작은 주얼리숍까지 오픈해 함께 운영 중입니다. 아직 매출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온라인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어 요즘엔 일에 더욱 매진하며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연애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지만 언제든 좋은 사람만 있다면 연애까진 할 생각은 있어요. 혼자 살아가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이혼 후 부모님의 상심이 크셨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해드리니 오히려 잘 됐다고 해주며 앞날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속이 말이 아니실 거란 걸 잘 알고 있기에 쉬는 날이나 시간이 여유로운 날이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였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세요.